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위대한 두 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고흐와 고갱입니다. 세계 미술의 거장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고흐와 고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작품들은 그려진 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고흐와 고갱이 살았던 당시에 이들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보아오던 화풍과 너무 달라서 사람들은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때까지 그림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똑같이 그리거나 현실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고흐와 고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감정과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려 했지요.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기쁨이 느껴지고 보랏빛이 감도는 파란 하늘에서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또한 고갱의 그림을 보면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느낌을 받지요. 하지만 19세기 미술 관람객들은 이 모든 것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고흐와 고갱은 친구였고 두 사람이 같이 아는 친구들도 아주 많았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프랑스 파리지만 둘 다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지요. 조용하고 소박한 그곳은 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이렇듯 두 사람 모두 그림을 사랑하고 함께 살기도 했지만 성격은 너무나 달랐어요. 고흐와 고갱이 남긴 그림을 보면 각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고갱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강한 성격에 생각하는 방식도 독특했지요. 동료 화가들은 마음을 끄는 성격뿐만 아니라 고갱의 매혹적인 그림도 높이 샀어요. 어릴 때부터 이국적인 문화를 겪었던 고갱은 늘 상상을 통해 그 세계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곳은 고갱에게 낙원과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현실은 고갱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고갱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그림밖에 없었지요. 고갱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그린 다양한 자화상들을 만나보세요. 고갱이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면 고흐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동생 테오조차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고 별난 성격이었지요. 프랑스에서 고흐는 그림을 그렸고 테오는 화랑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테오가 아무리 애써도 형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흐도 고갱처럼 몇몇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흐를 많이 아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흐에게 그림은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고흐는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지요. 고흐가 여러 시기에 걸쳐서 그린 다양한 자화상들을 만나보세요. 화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 고갱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살펴보았지요. 고갱은 당시 큰 성공을 거둔 대가들보다 몇몇 인상파 화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한낮의 빛을 받으며 다양하게 변하는 자연과 사물의 인상을 캔버스에 담아냈어요. 그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공기와 빛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그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색을 만날 수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화풍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눈으로 그림을 보았던 고갱은 많은 점을 배웠어요. 고갱의 초기 그림을 보면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색과 분놀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흐는 거의 30살이 다 되었을 때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많은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공부했지만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마음을 여는 성격 때문에 네덜란드 화가 요제프 이스라엘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 같은 동시대 화가들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스와 밀레는
보잘것없는 농부, 가난한 직공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거든요. 하지만 자연과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붓으로 표현하려면 무엇보다 색을 자유로 쓸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고흐는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들을 공부했어요. 들라크루아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색채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였지요. 고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미오 피사로처럼 책으로 자연을 흥미롭게 묘사한 인상파 화가들이 있는 파리로 갔어요. 고흐와 고갱이 살던 시대에는 일본 민속 예술품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한 뒤로 먼 나라 일본과 그 나라 민속 예술품들이 알려졌지요. 많은 인상파 화가들처럼 고흐와 고갱도 일본 미술, 특히 판화에 빠져들었어요. 일본 미술은 자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서양 미술의 오래된 관습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요. 고흐는 파리의 활기찬 예술적 분위기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 조용히 그림에 몰두할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고갱처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고갱은 시골 마을이나 외딴 섬처럼 소박하고 한적한 곳으로 종종 떠나곤 했거든요. 1888년 2월 고흐는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아르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아르에는 무엇보다 강렬한 햇빛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색이 있었거든요. 고흐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강렬하고 새로운 색채를 발견했어요. 고흐는 아르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기에 동료 화가들, 특히 고갱에게 하루빨리 자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요. 밤 풍경은 고흐가 가장 좋아하던 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고흐는 밤을 즐겨 그렸어요. 색에 대해 공부하면서 달빛과 별빛을 받으면 색채들이 다양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듯 파란색이나 검은색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고흐는 모자챙이에 촛불을 켜서 올려놓은 채 롱강에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어요. 아를 사람들은 고흐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고흐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흐는 카페가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썼어요.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했지요. 이 그림은 아르에 있는 한 카페예요. 고흐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던 노란 집세를 동생이 보내줄 때까지 아르에 머물렀지요. 밤의 카페를 표현한 색채는 아르의 방을 그렸을 때와 뚜렷하게 달라요. 인위적인 가스등 불빛이 비치는 카페는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지요. 이른 아침의 햇빛으로 환히 빛나는 아르의 방에서는 햇살처럼 밝은 노란색이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고갱은 브르타뉴 지방에 있는 퐁타방 마을에서 여기 나온 그림들을 그렸어요. 고갱은 여러 번 퐁타방에 머물렀지요. 외국으로 이국적인 서방으로 떠날 수 없을 때마다 퐁타방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곳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고 풍경은 광활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원시인들처럼 소박했지요. 이 모두가 고갱이 찾아 헤매든 것들이었답니다. 고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흥미있는 일, 다른 무엇보다 가장 흥미를 느끼는 일은 현대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고흐가 사진처럼 정확한 초상화를 그리는데 흥미를 느낀 건 아니에요. 고흐는 색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려 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흐는 초상화를 그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고흐가 그린 초상화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흐는 모델을 구하기 위해 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해야 했답니다. 의사였던 가셰는 고흐가 삶의 마지막 무렵에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였어요. 가셰는 고흐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달리 스스로 나서서 모델이 되어 주었어요. 가셰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독특한 의사였어요. 동종요법을 쓰고 약초로 환자들을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가셰는 그림 속에서 약불인 디기탈리스를 들고 있어요. 고갱은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인간의 순수함을
브르타니아에서 조금이나마 발견했어요. 그래서 파리 같은 대도시를 떠나 브르타니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아직 오염되지 않은 인류의 자유롭고 순수한 정신을 느끼려면 타히티 섬 같은 곳에 가야 했어요. 타히티 섬은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문명과 비교했을 때 정반대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고대 마오리 문명을 파괴해버렸지요. 원주민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화와 고유의 종교의식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 신비로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은 다행히 오래된 책을 보며 그러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왼쪽 그림에서 고객은 젊은 타히티 여인의 꿈에 나와 여인을 괴롭히는 저승사자 투파파파우를 그렸어요. 고객은 저승사자가 주는 두려움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딸에게 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은 그러기 위해 색의 조화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요. 고객이 아래 그림에 붙인 제목은 그림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그림은 고객의 전형적인 특징인 신비하고 상징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제목과 달리 놀이와 관련된 모습도 보이지 않지요. 뒤쪽에 있는 여인들은 신상 앞에서 의식적인 춤을 추지만 앞쪽에 있는 두 여인과 동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파란 파레오를 두른 여인이 피리를 불지만 그림의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깨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리를 불면서 그림의 풍기는 고요함을 더해주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갱이 조화롭게 배려놓은 색채랍니다. 타히티 섬의 자연과 주민들을 통해 고갱은 아직 순수하고 원시적인 느낌을 간직한 자연을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서양인들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순수함과 행복은 벌써 오래전에 주민들 곁을 떠났어요. 고갱은 타히티 섬이 원시적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쳐야 했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고갱에게는 현실 자체보다 현실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고우와 달리 고갱은 실물을 놓고 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스케치했지만 막상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을 해서 그렸지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타히티 섬이 아니라 파리에서 그렸어요. 바닷가에 있는 두 여인을 묘사한 아래쪽 그림도 고갱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분홍빛을 띤 바닷가와 파도도 고갱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색이랍니다. 고우와 고갱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야스파 화가인 앙리 마티스, 입체파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같은 후세의 여러 화가들은 두 사람의 작품에서 큰 영향을 받았지요. 20세기 초에 회화를 완전히 바꾼 표현주의 화가들도 고우와 고갱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우와 고갱은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두 화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려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그림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감정과 느낌이 깃들어 있는 내면 세계의 문을 열었답니다. 자, 여러분, 고우와 고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고우와 고갱처럼 자신이 가는 길에서 열심히 가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명화 그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감이랑 붓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누구의 그림을 그리냐? 고우와 고갱 같은 유명 화가의 그림을 따라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따라서 도화지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돌아왔네요. 숨은 그림 찾기는 자, 여기 줄넘기 하는 아이들과 또 네 말구유인가요? 네, 말구유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속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찾아서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